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희생자 유족과 광주 시민들은 형량의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유죄 판결이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비속어로 시민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재판에서 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중단 등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국은 23년째 산재 사망 OECD 1위 국가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넘어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전일빌딩, 올해 5월부터는 전일 245라고 불립니다. 245란 숫자, 3년 전 여기서 발견된 총알 자국, 즉 탄흔의 개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고 했죠. 또 국방부 헬기사격특별조사위원회 역시 5달 조사 끝에 헬기 사격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해온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 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 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놨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재판이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선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980년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1995년 특검 조사까지 지난 40년 가까이 논란의 영역이었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를 들었습니다. 또 5.18 이후 군이 발간한 교훈집에서 항공기의 임무 가운데 공중 화력 지원이 헬기 사격을 암시하고 이후 국방부가 화력 지원 부분을 삭제하라고 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8명의 진술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자 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전 씨가 5.18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전 씨의 표현 자유가 피해자의 표현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2017년 국방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부까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과정들 속에서 새롭게 제출했던 군 기록의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좀 사법적 판결로서 더 이상 이제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선고로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시민군의 충돌 상황에서 벌어진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도 함께 무너지게 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거다. 요 이후의 과정,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일과 연관해서 전두환의 행적을 또한 밝히는 일이 바로 부각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씨는 23년 만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판결이 나자 광주 시민들은 형량의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고서에 이어 법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인정됐다며 5.18 진상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각계 반응을 김정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일찌감치 법원 앞 광장에 모여 수의를 입은 전 씨가 철창에 들어가는 행위극을 선보이는 등 재판부에 전 씨의 엄벌을 촉구했던 광주 시민들. 5.18 살인자 전두환의 무죄하라! 재판 시작 1시간여가 지나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5.18 유족과 시민들은 형량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아저씨 말이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선고 뒤 전 씨가 떠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행의 차량에는 달걀과 밀가루 세례가 퍼부어졌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40년 동안 논란이 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일단은 법원이 그걸 인정한 부분은 진일보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학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5.18 단체들은 이 재판을 통해 5.18 진상규명이 새롭게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더 우리들이 이제부터 또 열심히 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전두환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 처벌을 받을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길었던 2년 6개월의 재판이 일단락됐지만 전 씨의 진정 어린 사죄와 5.18 진상규명에 대한 촉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빨간 시계는 15사건,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은 애써 엷은 미소까지 띠며 들어섭니다. 그러나 재판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곧 무겁게 굳어집니다. 1996년 8월 2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12.12 5.18과 관련해 재판정에 섰습니다. 푸른 수의 차림에도 고개를 세우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엔 눈을 감고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현장 기자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서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사회적 화합과 아량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내놓은 감형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판결이 내려졌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단 한 번도 전 씨의 태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 중에 졸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로 출발하기 위해 검은색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 한 시민단체 회원이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자 오히려 큰 소리로 윽박지릅니다. 대국민 사죄하세요! 광주지법에 도착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고 공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전 씨는 2018년 5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로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 출석을 미루면서도 곳곳에서 정정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19년 11월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되는가 하면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돼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그해 12월 12일 군사 반란 40년을 맞은 날에는 옛 쿠데타 주역들과 샥스핀을 놓고 호화로운 점심을 먹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불도장 방송해드려야 될 신청을 올려봤습니다. 진정한 보호하고 내가 얘기를 전 씨 측은 당시 모임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고 우연히 날짜가 12일로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새 18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자 부산시가 오늘 밤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구남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해운대라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확진자가 많아져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이곳은 부산의 도시민 동시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식당, 술집, 카페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평일에도 인파가 몰리는 곳이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해 6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해운대 비축제가 지난 2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연기됐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장구교실발 확산세가 뚜렷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만 일주일 새 120명에 달합니다. 실내 운동시설과 요양병원, 학교, 콜센터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 17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0%가 장구 음악실 관련 감염입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40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도 2명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병원으로 확진자 20명을 이송했습니다. 긴급히 부산 경남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모레부터 운영합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한 데다 동선이 복잡해 역학조사에 한계가 우려되며 불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죠. 네, 오늘 밤 자정부터 2주간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시각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간간히 눈에 띄지만 내일 밤부터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밤 9시 이후로는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은 배달과 포장만 허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카페 같은 경우도 50제곱미터 이상은 온종일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부산시는 특별 조치로 노래 연습장과 PC방의 초중 고등학생 입장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또 수도권처럼 사우나나 한증막 이용도 금지됩니다. 정부 지침대로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류는 영업이 금지되고 장구 연습실처럼 격렬한 율동을 동반하는 운동 모임도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또 12월 3일부터는 밤 10시 이후 도시철도와 버스 운행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 국내 발생은 414명입니다. 지난 26일 58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감소세가 크진 않아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 전주 대비 144.5명이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감염 관련이 10명 중 4명꼴입니다. 수도권에선 댄스 교습과 키즈 카페, 유흥주점과 관련해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대학과 종교시설, 김장 모임, 선후배 모임, 장구 강습 등을 고리로 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달 들어 청장년층 확진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내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거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댄스 교습시설에 다닌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파된 겁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키즈카페 관련 누적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고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에선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 방역이 강화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해진 조치입니다. 에어로빅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우나와 헬스장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관악기와 노래교습장은 입시생을 빼고는 이용할 수 없고 호텔 등이 주관하는 행사와 파티도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에선 3단계 수준의 조치가 더해집니다.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이 중단되고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적용 규정이 모호했던 브런치 베이커리 카페에선 커피와 디저트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지고 마트나 백화점의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에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세지를 하는 게 정확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고위험 시설을 정확하게 집어서 영업금지를 하든 해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고.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수험생과 가족은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연일 400~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유행 때도 그랬듯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77개입니다. 하루 새 9개가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9개, 경기 12개, 인천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북과 전북, 전남 지역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현재 76명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으로 나타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1, 2주 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서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5일가량의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환자 수도 급증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연말까지 200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확보한 병상은 162개입니다. 현재는 8월보다는 그 중환자 병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됐다라고는 판단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확보한 병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대안 중 하나입니다. 경증 환자는 재택 자가치료를 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보호자가 필요한 소아 환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우려와 함께 경증 환자가 대상인 만큼 병상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는 입원하는 환자도 아니고요.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환자예요.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정부는 모레 중환자 전담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방안을 정리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이 집행정지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 이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들이 직무정지 엿새 만에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 신문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핵심 요건인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발생한 손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시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든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찰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시급히 멈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중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빨리 직무정지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이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검찰 안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검사들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오늘 대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이번 법원 신문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대검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는 말만 했는데 긴장감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네, 법원이 내일이라도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검도 즉각 총장의 업무를 다시 보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를 하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유지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어느 쪽이든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법원 결정 외에도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는 모레 열릴 법무부 징계위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내일 열리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감찰위 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징계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정지 등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권한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들도 추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부산지검의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그러니까 선공 후사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앞서 정세균 총리와 만났는데 윤석열 총장 사태가 국정에 부담을 준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언급을 삼가던 문재인 대통령. 엿새가 지난 오늘은 작심한 듯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이은 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 어수선한 공직사회를 향해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며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충돌 사태를 포함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연말 공직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경고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경제 규모나 문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기엔 부끄러운 1등이 있죠. 바로 산재 사망 OECD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23년째 1위입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영국과 독일의 5배, 또 일본의 3.5배에 이릅니다. KBS가 일하다 죽지 않게 연속 보도를 시작한 지 내일이면 6달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재 사망 1위, 이 부끄러운 기록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KBS는 이번 한 주를 산업안전 집중 편성 주간으로 정해 다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노동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또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진 기자입니다. 3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근데 펑펑 하는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4시 1분. 불꽃같이 나고요. 정말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왔죠.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폭발로 이곳에서 5명이 다쳤습니다. 근로자 5명이 숨진 용인 물류센터 화재. 화재가 나면은 작동돼야 그 장치들이 전부 작동을 좀 안 했던 겁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지 석 달도 채 안 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택배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15명이 과로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와 과로사, 질병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원인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같은 단순 사고가 절반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안 취해져서 발생하는 게 대다수이고요. 안전 투자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해서.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KBS가 노동건강연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70여 건을 분석해보니 피고인 1,000여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명뿐, 전체의 1.9%였습니다. 형기도 평균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불쌍하니까 어느 정도 경감해주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기업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이 때문에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도 발의됐지만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오늘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점검을 못하면 지금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한 산재 1위의 오명은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시했던 성장 지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70년 7월 서울 부산 간 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하루 생활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총 길이 428km를 불과 429억 원의 예산으로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500m 했을 때 하루에 360일 동안에 하려면 하루에 1m 내지 2m 한다든지 이 뜯는 그 속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최단 기간 최소 공사비. 그 성공 신화의 이면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공사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숨진 노동자만 77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험난한 공사 구간으로 꼽힌 옛 당제터널. 지금의 금강휴게소 인근에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요.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달리 싼 값에 빨리라는 성공의 상징은 한국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내달린 한국의 산업화 50년. 일터의 안전은 그렇게 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줄이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작업은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위험은 비정규직에게로 넘어갔습니다. 2년 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과 성장이 더 중시돼 왔던 셈입니다. 노동 현실이든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의 오명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이제는 성장을 넘어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그 영향이 나타날 시기가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도 추수감사절 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공항검색대 통과 인원만 680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동의 영향이 2주 뒤쯤 본격 나타날 건데 그때가 다시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쳐 더욱 위태로운 폭증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Perhaps even 2 or 3 weeks down the line that we may see a surge upon a surge. We don't want to frighten people, but that's just the reality. 사망자 역시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may be looking at 3,000-4,000 deaths per day as the surges on the ICUs mount. 미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여행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and aunts and others without a mask. 보건당국은 다음 주 백신이 승인되는 대로 곧바로 배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can quickly review those EUAs and hopefully start sending out vaccines again within 24 to 48 hours. 이런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사의 백신이 시카고로 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신 승인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일본 역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중국 경제인의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상당수의 복장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 경제인 상호 입국이 시작된 첫날,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중국인들이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마스크뿐 아니라 고글에 방호복까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感染者は心配。日本少し心配。まだ収束されてない状況なので、やっぱり感染拡散しないようにそれを気をつけながら。 일본은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출입국 제한과 방역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한 달 전부터 진단검사도 면제됐습니다. 일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리낌 없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입국자들도 쉽게 눈에 띈니다. 交通機関が使ってはいけないですね。気づかないでお客さんの中に乗せちゃうこと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 정책을 아예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항을 잇는 철도의 경우 입국자만 탑승하는 전용칸을 별도로 두는 방식입니다. 느슨한 방역 논란 속에 일본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분야 기관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이른바 삼중고를 겪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만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경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지도 기관들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80일 전투를 지난달부터 독려해왔지만 물가는 치솟고 산업 생산까지 최악인 상황. 특히 내년 1월 새 국가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위기감이 이번 발언에 담겼다는 게 대체적 진단입니다. 경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 병진 노선으로 인해서 대북제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제의 책임을 내각기관이나 아니면 시장 세력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거물급 환전상의 처형 소식도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을 시장에서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수해 지역에 주택 수천 채를 새로 지었다는 새 집들이 행사 소식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기강 확립에 나서면서도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양면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점과제로 내세웠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며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화돼 3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엔 참여했지만 표결은 거부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더 커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0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내일은 경찰청법을 논의할 행안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은 예산안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과 표결 거부 외에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 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이어가겠지만 장외로 나가는 건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그게 무슨 장애투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백신 구입비에 돈 쓸 때는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원을 두고는 여야는 물론 정부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은 설 이전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를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4,400만 명분 백신인데 기존 3,200억 원에 추가로 1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추가 구입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사안.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6천억 원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보다 적게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과 백신 예산은 5조 원 안팎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효 불급한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이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른 항목에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은 모두 10조 5천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8조 5천억 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기재부는 기존 정부안에서 5조 원가량 삭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재원 방안은 정부나 정치권에도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단판으로 넘겨져 막판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서러운데 치료를 받고 일터로 복귀한 사람들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심지어 퇴사를 권유받기도 한다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DB금융투자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 지점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 명의 1년치 근무 시간이 사라졌다며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에 노조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당연히 뭐 징계도 하고 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KBS의 질의에도 특정 지점의 공지일 뿐 회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라면서도 공지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먼저 회사 측에 해명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누를 끼쳤으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회사에 감기 걸렸다고 사과 안 하고 독감 걸렸다고 사과 안 하는데 이건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싶은 마음이. 그런데 격리 해제 뒤 출근하겠다고 말하자 회사 측은 직원들 감염이 걱정된다며 재택근무를 요구했고 얼마 뒤 퇴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서 제가 신뢰를 잃어서 회사 밖에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된 뒤의 재감염의 두려움보다 주변의 비난과 피해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병 위기가 사실 앞으로 계속 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계속 반복할 건가.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완치자들의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벌이다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돼 집안 수색 도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7일 이곳에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냉장고 안입니다. 다른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일단 바로 과학수사 팀에서 그래서 현재 발견한 대로 그대로 다 국가수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 2명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한다는 신고가 아동 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건 지난 11일. 아동 전문보호기관은 7살 난 큰아들과 2살 난 딸을 피해 아동 쉼터로 보내 격리하고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2살 난 딸의 쌍둥이 형제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 수색하다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43살의 아이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8월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며 아이들이 태어난 지 2달 뒤쯤 어느 날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보니 남자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 등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동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생 신고와 그 외에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어머니를 구속하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해온 한 과학자가 지난주 살해됐는데
당시 원격 기관총까지 동원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암살 작전이 벌어진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란 핵 과학자 파크리자데가 탄 승용차가 검문소에서 멈춰선 순간 총격이 일어났고 놀란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나오자 인근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발사됐습니다. 파크리자데가 쓰러지자 이 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습니다. 첩보 영화 같은 암살 작전으로 숨진 파크리자데는 이란 최고 성지인 이맘 레자 사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린 그는 이스라엘의 주요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A key part of the plan was to form new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 work.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이 때문에 이란은 암살 작전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미사일 반격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핵무기 제조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장으로 간다고만 말했을 뿐 이스라엘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 협정에 복귀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분노한 이란 국민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미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까지 거부할 기세입니다. 이번 암살 작전이 바이든 당선자의 중동 정책을 흔들기 위해 기획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차기미 행정부의 중동 평화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